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김 의장이 오늘 또다시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인세율 1%포인트를 인하하는 그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수용한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의총 결과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당내의 불만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일단 보류하겠다. 예산안 협상을 두고 올해 정말 산 넘어 계속 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합의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지금 막판까지 온 이런 상황, 궁극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국회가 법률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죠. 지금 네. 우리나라는 행정부 권력, 대통령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입법부,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절충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리적이에요. 법인세 1%포인트 인하해서 대통령하고 여당은 명분을 좀 건지고 네. 또 야당은 또 이걸 야당의 수정안을 가결시키면은 민주당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다. 네. 수용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두고 기다리시면은 타협안을 결국 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쯤 되겠죠. 결국에는 합의안으로 도출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이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 원인.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입법부의 정권 교체는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권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정권 교체가 된 것을 국민들한테 뭔가 가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정부의 예산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은 그래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하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제동을 걸어보겠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야당이 제시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계산을 했다면 저는 제시하지 못할 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기싸움이었죠. 그 기싸움에서 서로 거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1%포인트 인하까지 막판으로 왔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보류한 거는 한 번 더 최종 협상에서 좀 자기들 안을 밀어보겠다는 차원으로 보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오늘이나 내일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국민의힘이 밀어보는 어떤 동력 이런 거는 또 대통령실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아마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산안 이제 통과로만 가는 길도 이렇게 험난한데 만약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안, 또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산 넘어 산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강대강 대치 속에서의 우리나라 정치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2024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국정과제점검회의 할 때도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우리한테 다수 의석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 다음 총선 때까지 국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국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1988년에 여소야대의 상황이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4당 체제로 어떻게 해보았는데 국회에서 뭐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1990년에 3당 합당을 한 겁니다. 네. 뭐 3당 합당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독재자들하고 달리 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법률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그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들을 좀 무리하게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국회 다수 의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좀 운이 좋았어요. 그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전 총선에서 1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뭐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그런 대로 국정을 끌어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다음 총선 때까지 그럼 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계산, 빅피처,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게 좀 네. 있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앞으로 또 1년 동안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참 저도 참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다음 총선까지. 예. 그 국내 정치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우선 예산안이 만약에 합의 처리된다면요. 네.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그거는 당초에 합의한 대로 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반쪽짜리로 진행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저는 뭐 그건 자동적으로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 이상민 그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상민 장관을 만약에 탄핵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거 두 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넘어가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사건건 네. 이거는 뭐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불가피한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똑같은 의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갈 것인가, 이대로 그냥 뭐 입법부의 다수당과 행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해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무슨 합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민주당 단일 정당으로서 16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그렇다고 뭐 말처럼 맨날 협치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국민 여론을 누가 자기들한테 끌어오느냐 저는 아마 앞으로 그런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00분간 생중계가 됐는데요. 100분 동안 그 100명의 국민 패널들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임하는 그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각각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3대 개혁과제죠. 연금, 노동, 교육 이 추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뭐 한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그동안의 성과라 국정 성과라는 것이 그렇게 뭐 몇 개월 사이에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공약 발표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비전 발표회 정도로 저한테 느껴졌고요. 네. 구체적인 성과는 7개월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과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뭐를 앞으로 한 4년 뭐 한 6개월, 4년 5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하려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네.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 이런 것들도 윤석열 정부가 같이 여기서는 내놓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래 1시간 반, 한 100분 예정이었는데 2시간 반까지 늘어지더라고요. 1시간 더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좀 일부러 좀 다 봤어요. 뭐 정치 기자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 패널 100분을 각 부에서 좀 이렇게 선발해서 안배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호의적인 패널로 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 정부에 아플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 안전과 관련한 뭐 이태원 참사 얘기라든가,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 경질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도 국민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총리하고 장관들이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 얘기만 하지 뭐 이렇게 핵심을 팍 찌르거나 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새해 내년 새해를 앞두고 국정 과제를 이렇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행사 자체를 가진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기자회견을 네. 좀 사실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도 좋지만 기자들이 그래도 좀 더 좀 객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출근길 회견 도스태핑 아직 재개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든 좀 재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대통령은 국민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해 가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입원을 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 측근 2명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상황이고 이번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번 두 분의 추측을 한번 들어보겠고요. 이 사건을 보시고 또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대장동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는지 그렇게 차례차례 좀 들어볼까요? 너무 많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왜 그런 왜 이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앵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은 사회부 기자들 취재 영역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이고요.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네. 다만 김만배 씨로서는 주변 사람들이 막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니까 이제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또 일각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액션을 취하는 거냐, 뭐 이런. 그건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한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책임 상당히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 씨라든가 정진상, 김용 이런 측근들한테 무슨 의미 있는 진술이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될지,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언제쯤 소환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당 기간 검찰 수사가 의외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 또 별개 차원에서 좀 엄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연말에는 좀 현재 상황으로는 시일상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연내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도 당장 소환할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는 좀 수사 속도가 그렇게 속도를 잘 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본인은 숨겨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 검찰이 그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그 추징 보전액이 총 수익금이 4,446억인데 그 중에 한 800억 원 정도밖에 못 찾았어요. 그렇게 되면 수천억이 있는데 그 수천억 중에 김만배 씨 몫이 꽤 가장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도 그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260억 정도를 또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숨겨놓은 재산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김만배 씨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털어놔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원인이 네.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둘씩 뭐 자고 나면 잡혀가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런 그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는 당초에 김용 정진상 구속해놓고 이재명 대표로 바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다 나왔었는데 네. 지금 단계는 그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김만배 씨의 입을 열도록 하는 주변 수사가 지금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 이런 거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자, 21대 국회 들어서 3건의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이 된 바 있는데, 자 민주당의 고민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사실은 3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인데 네. 자 문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하나라면 아마 의원들이 별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이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는가 과연? 그랬을 경우에 방탄 민주당 뭐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아주 깊이 각인이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거에 대한 전초전 성격이다 해서 네. 아마 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뭐 현금 몇 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국민 정서상은 일단 유죄다.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 거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걸 당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자유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 동정론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웅래 의원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집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뒀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이제 낙선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낙선을 해서 4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생활 자금인가요? 좋겠다. 정치 자금이겠죠. 정치인들한테는 생활 자금하고 정치 자금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저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노웅래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인데요. 그 동안에 무슨 금품과 관련한 스캔들이 없었어요. 또 뭐 어떤 뭐 성적인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의정 생활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그 주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MBC 기자 출신인데 원래 기자 출신들이 그런가 봐요. 정당 안에 들어가면 주류를 잘 못합니다. 비주류로 이렇게 약간 좀 안대를 돌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네. 이 선친이 또 전에 그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유명 정치인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네. 노웅래 의원이 당내에서는 동료 의원들한테는 그 어떤 인간적인 동정론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결국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아마 투표를 할 텐데요. 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찬성, 그러니까 체포해야 된다 이런 투표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정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부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투표로 가고 결과는 부결로 될 것 같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실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나는 네.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과거에도 보면 거기서 그 좀 진솔하게 절절하게 호소를 잘 하면은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잘 예측이 안 되는데 노웅래 의원이 본회의 그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했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예. 그 발언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 결과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제 전대 룰을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계 주자들은 당원 투표 100% 쪽으로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면 과연 이 발언은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불붙게 될 친윤, 비윤 간의 전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유독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동시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짧게 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사석이 있나요? 대통령은 사생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얘기하든 다 그건 공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거는 누구한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무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한나라당 때부터 민의를 좀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많을 때는 50%, 적을 때는 30%를 반영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100% 당원으로 하겠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한 김웅 의원, 또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철근 씨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려면 당 이름을 바꿔라. 무슨 국민의 힘이냐? 당원의 힘. 그러거나 뭐 윤심의 힘 이렇게 바꿔라 막 이런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개정될 것 같아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또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했는데 일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대다수는 그냥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또 당원들이 이번에는 합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정당에서 이렇게 민심도 좀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10여 년 이렇게 쌓여온 관행인데 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 그 여론조사로 뭘 반영한다는 게 반대해오는 입장입니다. 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도 문제고, 그다음에 정당이라는 거는 원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민심이 뭐냐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반영해서 뭐 당무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 당신 100%로 했으면 좋겠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뭐 부적절한 거라는 거 맞아요. 저도 그거 다 네. 동의합니다만은 그럼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다 당무에 관여 안 했던 대통령이 있나요? 글쎄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뭐 당청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실천한 것 같고 다른 그 대통령들은 당무에 다 관여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느냐 표출되지 않느냐의 차이였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관여하는데 표출된 게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바로 여론조사 부분은 이 여론조사를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데 반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당심과 민심이 늘 달라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은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 어느 당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심 100%면 앞으로 민심은 우리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그럼 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민심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추가할게요. 이를테면 정당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정당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규칙을 바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럼 이 기회에 좋다. 국고보조금을 받지 말자고 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을 바꾸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명분 싸움에서 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이제 민심을 중시해야 된다. 우리가 중도 쪽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새 이제 연말이 되면서 사실 뭐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얘기 나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저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왕조 시대의 유물 없앨 때 됐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앨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뭐 검찰에선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정책도 뭐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원전 정책을 뭐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이제 한 7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전임 정부 탓은 좀 그만하고 현 정부에서 좀 뭘 잘할 수 있다,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지난 정부 탓 그만하고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까지 다 들어봤고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말씀 관련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